인원이 1000명이 돼서 밴드 회원 인원이 1000명이 돼서 밴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론 이동기 2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회원이 또 한 400명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다 올리고 있었죠. 매일 자료를 양쪽에 똑같이 올려요. 예, 근데 그 밴드의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밴드에 그 이제 집 모양, 홈페이지 모양이 있고, 이제 종 모양이 있고, 말풍선 모양이 있고,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밴드 열면은, 앱을 열면 그 돋보기 모양을 검색을 해서 두드려서 이동기라고 치면은 2개가 나와요. 2개가. 예, 1000명짜리는 이제 더 이상 인원이 차서 안 되고, 예, 그 밑에 이동기 2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가입할 수 있어요. 맞나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391명이에요. 예, 현재 한 400명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밴드에 가입을 하면은 제가 그 가입 인사 글이 올라오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입 인사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가입 인사 글 올라오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가입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언제 가입된지를 알 수 없어서 수시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새로 이제 회원 들어온 날짜는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 공지사항을 읽어보면은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 자료, 지금까지 자료를 다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을 보겠습니다. 132쪽이죠. 부동산 개발. 자, 이 개발하면은 이제 의의에 토지를 개량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자체를 개량할 수도 있고요. 개량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개발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택지 개발을 생각하면 돼요. 택지 개발. 그 다음에 건축에 의한 개량은 개발된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죠. 공간 창조와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는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하는데, 유형 개발은 물리적 형성의 변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개발 행위가 뭐예요? 개발 행위. 개발 행위가 뭐예요? 예. 건축 개발 행위죠.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도 개발 행위예요. 맞아요. 설치하면 물리적 형상의 변형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설치하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건 쌓는 거요. 적치? 성토, 절토, 토석 채취. 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분필하는 거죠. 분필하면 토지의 물리적 형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근데 개발이라 하죠. 그런 건 무슨 개발? 무형 개발이에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는 순간 이게 물리적 형상이 바뀌어요. 그런 것도 무형 개발.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 그러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죠. 물리적 형상은 바뀌는 거 없죠. 무슨 개발? 무형 개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이 나타나는 개발은 무형 개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유형 개발. 양쪽 다 나타나면 복합 개발.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정에서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거는 이제 과거에 지문으로 한번 지문으로 순서를 물었어요. 그 아예, 부타, 금건,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물었는데, 사실은 그 타당성 분석 단계 있죠. 그 타당성 분석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그 앞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도 있죠. 근데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계략적으로 하는 분석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타당성 분석 단계 4번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참여자들에게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타당성 분석 단계고요.
타당성 분석에는 법, 경기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드렸었죠. 성남공항, 서울공항이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저기 이 롯데, 제2롯데 건물 건축하는 게 그 서울공항 때문에, 그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그 각도가 이게 딱 앞에 부딪히게 있는 그런 각도라서 허가가 안 됐는데, 법적으로 안 됐지만 어떻게 했어요? 허가가 났죠. 그거는 활주로 방향을 트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는 통과됐죠. 근데 돈이 더 들죠. 이게 이제 활주로 방향 트는 돈은 이제 저기서 부담해야 되니까,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편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금융, 자금 융통하는 거. 이제 일단 4번 단계에서 통과가 되면은 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을 해야죠. 그 돈으로.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요. 근데 이 마케팅을 조심해야 돼요. 마케팅은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마케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한 단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마케팅 시기는 사업의 종류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나 임대 활동을 위한 마케팅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중요 임차인 확보가 중요하다. 중요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자리를 한번 잡으면은 이동을 잘 하지 않는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 같은 곳을 말해요. 이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은 이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는 그 법적 위험과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있죠. 법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법적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위험도 있고, 비용 위험도 있고요. 이 법적 위험에는 사실 이렇게 나눠 살펴볼 수도 있어요. 공법상 위험하고요, 사법상 위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법상 위험은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에 따른 뭐 규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내가 찾는 토지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못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만 잘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 지역지구제만 제대로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법적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법상의 위험이죠. 이거는 이제 민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 옆에 민원 넣고 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소음 뭐 또는 먼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일조, 요즘은 이제 햇빛 보는 것도 많이 그걸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일조권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었어요. 이 사람이 위법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뒷집에 햇빛을 못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제 점점 일조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공법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다 문제없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쉬운데,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사실은 시장 위험이 가장 문제예요. 이 시장 위험은 이제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 안 되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비슷한 부동산이 너무 많이 공급돼도 분양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수요가 없어도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흡수 분석이죠. 흡수 분석에서는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흡수 기간 분석도 있죠.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흡수율. 그래서 이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상황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흡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흡수 기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과거 분석이거든요. 이 과거 분석이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다고 100% 장담은 못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 목적은 뭐라는 얘기예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 예,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장 위험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어느 정도의 비용보다 초과해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더 이상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계약하는 거죠. 이러면은 대신 상대방은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을 높여서 계약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이제 그 금액을 높이더라도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서 비용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135쪽에 있는 도표는 개발 사업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서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가치는 점점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초기에 개발 사업의 그 초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죠. 대신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가치는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제 요거를 좀 용어를 익혀둬야 됩니다. 지금 뭐 거의 오늘은 지금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네요. 지금 오늘 다 많이 못하고요. 139쪽에 민간개발 방식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니까, 일단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이게 크게 분류를 하면은 시장 분석하고요, 이제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좀 세분해서 나누면은 이제 지역 경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 분석이죠. 그리고 여기는 시장성 분석이죠. 이게 다르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죠. 이 밑에 내려오면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고요. 이거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그래서 여기에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 경제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 수익성 분석.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이 위에서는 계략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할만하다. 계략적인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요. 이런 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동물적 감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는가 하면은 그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거 아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조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게 뭐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사업가들은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죠. 직원 능력 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럴 것 같은데 네가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직원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업가라기보다는 이런 스텝 이런 거 분석해주고 이렇게, 그죠? 맞잖아요. 사업할 수도 있어. 근데 저도 근데
저는 사업은 좀 마인드가 아닌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 조금은 이런 자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뭐 분석이나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주변에 들어보니까 저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지금 이게 선행 분석이고 후행 분석이 되겠죠. 선행 후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행 분석에서 이게 세분했을 때 요 개념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단어 뜻을 물어요. 단어 뜻을.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은 뭔가 하면은 총량 분석이라고 해서요. 전반적인 것을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등등등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벌써 많이 커서 대전도 좀 구획을 나누어야 돼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거기서 구획을 나누어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대전 전체를 하나의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좀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 지역은 소득 수준이 어떤지,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그쪽의 산업은 어떠한지, 교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런 종류의 부동산이 들어오면은 될 만하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분석에서는 여기 이제 내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자, 이 수요 공급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 고향이 예전에 제 고향에 무슨 백화점이 들어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서냐?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은 백화점인데 그냥 슈퍼 수준이에요. 슈퍼 수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백화점이라고 하려면은 벌써 그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대전에는 백화점이 몇 개 정도 있죠? 3개, 4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에 따라서 이 갖는 그 규모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될 만하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게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건 여기서 살펴보는 거고. 이제 제 고향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점점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장 분석을 한다고 된다. 만약에 된다. 그 정도 규모는 된다. 그러면은 자, 이 시장 분석에서 자, 그러면은 특정이 내가 지금 백화점을 개발하는 거예요. 백화점 건물을. 그럼 그 백화점의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벌써 감각적으로 벌써 딱 나온다고.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백화점 들어설 수 없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이게 또 규모가 더 커지면 여기도 더 커지면 더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세종시는 어떨까요? 앞으로 들어서겠죠. 이제 지금 그 2-2 생활권인가 거기가 이제 노른자위라고 하잖아요. 거기 백화점 들어온다고 거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50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인구가 150만인가요? 예? 150만은 안 되고. 그러니까 150만 정도 되는데 한 3개 정도 된다면 저기는 50만이라면 최소 한 개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 규모에 따라서 벌써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 벌써 이런 분석까지도 거의 필요 없죠. 뭐 한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장성 분석은 더 구체화가 되어서 그 대상 개발 사업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컨셉, 그 컨셉에 따라서 개발하는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이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분양 또는 임대, 분양이나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정도예요. 임대될 수 있는 정도.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수급이라면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순순해 나오잖아요. 순순해. 순현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해서 타당하면 통과, 타당하지 않으면 기가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위 단계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순현가법에 의해서 통과되기도 하고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통과되기도 하지만 이게 모두 다 투자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이게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걸 다 하는 거죠. 구체적 수익성 분석에서 최종 결정까지.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그 482쪽에 6번 보십시오. 에, 6번을 보시면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하고 있죠. 기억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되죠.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이제 시장성 분석 맞고요. 다음에 니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하죠? 니은 맞고요.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틀렸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죠. 미래를 예측. 이것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을 보시면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바뀌어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고요.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위에 5번처럼 순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GCC 다투잖아요. 근데 CC가 같아가지고 이건지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이 개념을 알면 틀릴 수가 없겠죠. 개념을 알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 분석. 더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다음에 7번 문제도 볼까요? 7번 문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전반적인 거 맞죠? 다음에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거는 거시적 경기 동향 하면 전반적인 겁니다. 전반적인 것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 경제 분석에도 가깝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조금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는 아니에요. 흡수율 분석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3번의 시장 분석에서는 이게 더 정확히, 그래서 지금 그 2번의 그 개념은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옳다고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로 따지자면은 지역 경제 분석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3번처럼 해야 돼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할 때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해야 돼요. 그 부동산 같은 부동산 유형 있잖아요. 그거 수급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해설을 보니까 시장 분석해서 나오잖아요. 그 시장 분석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면은 옳은 말이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3번처럼 해야 더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맞고요. 다음에 상권 분석은, 상권이라는 경우에 지리적 범위죠.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말합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요, 495쪽을 보십시오. 예, 495쪽에 그 32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게 프로퍼티란 말이에요. 다음에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 관리 문종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안 어렵죠. 이런 건 뭐 설비 운전, 이거 당연히 시설. 부동산의 매입 매각, 이거는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어렵고요. 예, 그 왼쪽에 30번을 볼까요? 왼쪽 30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맞죠? 예,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예, 요거는 일단 체크해 놓고요. 넘어가시고요. 3번의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맞죠? 그 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요거 맞죠? 자, 이게 2번 지문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좀 이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자,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게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니까 다른 사람을 안 써도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못하는 부분을 딴 사람을 이제, 맡겨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십시오, 그냥. 2번 지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기본서에도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본문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인건비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 더 하시고요.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136쪽에 보시면은, 재개발에서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이게 공법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개론에서 가끔 이제 뜻을 물어요. 뜻을. 개론에서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열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밀집 이렇게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근데 그냥 열악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이렇게 하면은 재개발이고, 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러면은 재건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 들어간 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새로 들어갔죠. 공법에 이 뜻 정도를 묻는 거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이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이게 한두 번 보고 다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봐야만 기억하는 겁니다. 공법에서 했잖아요. 근데 공법 선생님이야 늘 하니까 일주일 하면은 10번 하죠. 10번. 월요일 아침 저녁 하지, 화요일 아침 저녁 하지. 그러니까 금방 공부가 돼요. 처음 한다 해도. 근데 저는 2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한 넉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법 선생님보다 더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이게 이제 간혹 나와요. 간혹. 그러니까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 뜻 정도만 그렇게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시행 방법에 따른 부분, 차라리 이게 우리 개론에서는 더 중요하죠. 보존, 수복, 개량, 철거 이렇게 단어 뜻만 체크하라 그랬어요. 보존은 현상 유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현상 유지라는 것은 노화된 게 있다 없다? 노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지하는 겁니다. 노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보존을 시키는 거니까 방지하는 거예요. 예방. 다음에 수복은 복구하는 거잖아요. 복구하는 거니까 노화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화된 것만 복구시키는 거. 다음에 개량은 뭔가를 더 좋게 하는 거죠. 개선, 첨가, 확장 이런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죠. 다음에 철거는 밀어버리는 거고,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 단순 개발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로서 권리 불변이라고 그래요. 권리 불변. 근데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라 그래요. 왜 권리 축소라 그래요? 간보 때문에. 간보. 지난번에도 간보 말씀을 드렸는데 간보 이제 아시죠? 간보 때문에 권리 축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 방식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전면 매수 또는 수용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혼합 방식은 2번, 3번을 더한 걸 혼합 방식. 그렇게 단어 뜻만 체크하면 되고요. 합동은 여러 주체가 같이 하는 거. 신탁은 맡기는 거.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은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공영개발 이제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 나왔었죠. 이게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또는 방법도 했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개입 방법으로서는 또는 수단으로서는 직접 개입이고, 정부 개입 필요성 하면은 몇 가지 이유 있었어요. 개입 필요성 하면은 두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형평성,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 하나는 사회적 목표 달성.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나죠. 듣기 전에는 또 가물가물 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게 왜 개입하느냐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왜 개입하냐.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이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공영주체가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요것만 좀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장점에서는 그 계획적인 토지 이용에 따라 토지 개발 및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스프롤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디귿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지나 기타 용지의 매각 수입을 택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LH공사에서도 택지 분양하는 거 아시죠? 그
그 아파트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도 분양하잖아요. 그 공공택지 분양할 때 상업용지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만큼을 저소득층들이 입주하게 되는 택지의 가격을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상업용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업용지를 분양받으면은 피가 훨씬 많이 붙는데요. 피가 택지보다 훨씬 비싸죠. 지금 세종시에도 단독 택지가 많거든요. 단독 택지가 많은데 꽤 비싼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지금 잘 안 팔리는 이유 중에 세종시는 용적률이 뭐 조금 낮은지 하여튼 층수가 낮은지 2층까지밖에 뭐 그 주택 수가 몇 집 못 들어가는가 봐요. 그 단독 택지에 들어가는 주택 수가 제한되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되려면 이게 여러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수요자들 외에는 안 사는 거죠. 자기가 가고 좀 이쁘게 집 지어서 살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좀 아직도 들어온 집, 단독 택지에 들어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그런 단독 택지도 피가 좀 붙고 하는데 상업용지가 훨씬 더 많은 피가 붙는다고 해요. 그 LH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가.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간보율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간보율은 누가 어디서가 문제예요? 환지 방식에서 문제예요. 그다음에 토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집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강제 수용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투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단점에서는 조상 대대로의 생활터전의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 보상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어릴 때부터 살던 참 그 추억이 깃든 그런 곳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종시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싹 바뀌어버리면은 그 상실감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때문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환지 방식에 대비한 단점이죠. 환지 방식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걸로 통해서 사업비를 거기서 다 충당해버리죠. 근데 이 수용 방식은 일단 돈을 줘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공공택지를 분양해서 수입이 나중에 발생할지라도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매수 방식입니다. 매수 수용 방식. 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공익사업에 협조하여 보상비를 받고 이주한 개발지역 내 주민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가 상승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개발지역 주변의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은 여기만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도 땅값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이 나올 때 그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에서 인접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접성에서. 이 주변 지역, 인접지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보상금 줄 때 배제하고 보상을 하지만 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그렇죠?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